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로 반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요소수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소수가 사실 이번 사태 전까지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요소 하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이 3대 주요 소재 수출 안 한다고 했을 때 첨단 소재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쳤던 게 바로 생활 밀착형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플로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다시 복습을 하면 그런 단어들이 기억이 났을 텐데 네. 이건 쉽게 만들지 못하니까 중요하고 이 요소수 같은 것들은 사실 간단한 화학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요소를 맑은 물에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왜 만들지 않았느냐? 단가가 안 맞아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쌌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산업계 전반에 발가락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버스 5만여 대 가운데 3만여 대의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5만여 대 중에 3만여 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가 제때 공급이 안 되었더라면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굴삭기, 롤러 이런 것들도 다 요소수를 필요로 하고 하다못해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는데 여하간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물량이 일부 들어오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숨통을 트이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상황은 중국 정부의 수출이 제대로 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해서 언제든 공급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친환경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네. 현재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정부 대책도 살펴보면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외교부가 중국산 요소 18,700톤 이게 곧 국내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와 이미 계약이 돼 있었는데 묶여 있었던 그 물량이라고요? 네, 이게 좀 일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10월에 중국 정부가 이미 10월 11일부터 요소를 수출할 때 중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중국이 수출되는 모든 요소수를 검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공표를 한 시점이고요. 주중 대사관이 우리 정부에 보고한 게 10월 21일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항만에서 요소수가 부족합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한 게 11월 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계약이 돼 있는 게 통관이 안 되는 그 시점부터 정부가 사실은 개입을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간 지금 기존에 계약돼 있는데 못 들어온 물량이 들어오면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숨통을 트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건 차량용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요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도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은 벌써 지난 상반기 때부터 농민신문 같은 데 아우성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용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 비료용 요소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중국산 요소가 들어오면은 앞서 한 네.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물량 19,000여 톤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다 모아온다고 하는 양을 더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까지 더해서 82만 7천 리터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 원료를 들여와서 물에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이 정도 되는 거고 네. 이 정도면 대략 석 달 정도는 버틸 석 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에 내년 봄이 되면 이제 파종하는 시기가 올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용이 별도로 필요할 거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그 시멘트, 철강 이런 걸 만들 때 들어가는 산업용도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오늘 국회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한 불은 껐지만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게요. 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그렇게 요소를 들여온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요소를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한 10년 전에 국내에 있던 공장 모두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그 요소수 공장들은 뭐냐? 요소를 100% 수입을 해서 물을 섞어서 만드는, 그러니까 최종 납품만 하는 공장들이에요. 네. 그러면 문을 닫았던 공장을 단가가 안 맞는데 다시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요소가 당장은 필요한 차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단기 정책하고 장기 정책을 좀 별도로 세워봐야 될 텐데 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부터 친환경화를 빨리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필요 없게끔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 환경 미화에 들어가는 차들, 그리고 경찰차 이런 것들 빠르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디젤차들을 그렇다고 뭐 환경보전법상 이 대기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런 작업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데 수입선 다변화에 아마 신흥국들이 여기 응할 곳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다만 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결국은 공급망 문제입니다만 중국이 문을 걸어 잠궜을 때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택할 수 있느냐 네. 플랜 B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수입선 다변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공급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운송을 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항만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컨테이너가 들어가도 하역을 할 노동자가 부족하고요. 이걸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고 여기에서 코로나19가 번진다 하면 그 항만 블럭 자체가 차단이 되거든요. 네.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벌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부족하다. 컨테이너들이 쌓여서 항만에서 접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 물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큰 공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디젤차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아마 핵심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말고도 또 어느 나라에서 지금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한 건가요? 지금 베트남에서 들여오기로 했죠. 200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걸 희석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략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60만 리터 정도 될 거예요. 네. 60만 리터 정도 되면 그래도 상당한 양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급한 불은 끄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요소수를 영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네.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석 달까지는 일단 버틸 수 있는 거고 석 달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공부문 친환경화 이런 거를 네.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또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이 틈을 또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베트남이나 호주, 멕시코와 계속 이제 앞으로 수입을 해올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 해와야죠. 당분간은 중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를 푸는 게 제일 빠를 텐데 지금 중국도 남 걱정해 줄 사정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 중국이 석탄이 부족합니다. 근데 중국의 석탄이 부족하다는 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사연이 좀 긴데 지난해부터 석탄을 일부 수입하던 호주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 자급을 하지만 극소량을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극소량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이른바 석탄의 대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극소량인데도 그렇게 되나요? 극소량인데도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티지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단기적인 문제인데 그 와중에 친환경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전력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석탄을 가지고 중국이 국내 전력을 발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농사지을 농민들한테 줘야 하니까 남의 나라까지 내보낼 요소가 없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싶은 시점이고 네. 내년에 또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 계산 속이 좀 복잡한 거죠. 근데 중국 대사 얘기를 들어보면 요소를 우리가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이사달이 날 줄은 우리는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요소수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없을 때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보지 않았느냐. 네. 전략적으로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언제든 다양한 물자가 전략 무기화 될 수 있다는 건 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한 국제 정세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원자재도 전략적으로 네. 국가에서 외교적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을 짚어보면 우리나라가 요소수 수입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견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평론가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는 미리 공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한 거다, 뒷북 대응을 한 거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연이틀에 걸쳐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리의 대응이 늦었던 걸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다. 다만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 치고 저희가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상으로 볼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서너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현장의 아우성들을 청와대가 듣지 못했다는 거 이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이 밝힌 그 청와대의 대응 상황을 보면 지난주 이번 주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건 맞는데 네. 좀 늦었죠. 시장에서 아우성이 이렇게까지 번지기 전이었어야 하는데 이미 그 관련 현장에서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었고 화물차 기사들이 저희가 휴게소에 가도 요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2주 사이에 리터에 3,300원 하던 게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제보들이 막혔는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판단 미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걸 점검하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도 저희가 뼈저리게 좀 겪었고요. 이번 요소수 사태도 그렇고 비싼 수업료를 참 많이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청와대 안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임기 말이 되니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토로가 있는데 네. 사실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탓할 일은 그 내부에서 정리할 일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이건 간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이 와중에 산업부와 환경부가 서로 탓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박수현 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청와대와 정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도 시작이 돼서 산업계가 막 살아나려는 참인데 이 요소수 사태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정말로 요소수가 좀 부족합니다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화물차,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500km 정도 운행을 하시면 10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현장에 없을 뿐더러 혹여 귀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리터당 10,000원까지 단가가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산업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하루에 40~50만 원 정도 벌어서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요소수에 들어가는 돈이 10만 원씩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맞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물류, 인프라, 건설, 그리고 안전, 그리고 보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대란이 일어난다 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직전에 급한 불은 끄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소수를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사기 행각도 많아지고 또 네.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 정보까지 올라왔어요. 요소수를 비슷한
오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 일단 네. 첫 번째 여기에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요소수 별거 아니다. 그냥 맹물 넣어도 된다. 이런 뉴스도 돌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디젤 차량의 그 SCR이라는 장치가 망가질 수 있어서 이거 정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거나 넣어서 내가 대충 만들 수 있다. 요소 그 네. 비료용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비료용 요소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고도의 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역시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낭설입니다. 일단 불가능하다는 거, 고도의 정제된 시설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네. 그 중고 사이트 같은 데서 거래되는 것도 지금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점 매석 행위 같은 것들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또 정부가 마스크 대란 때처럼 요소수도 그렇게 긴급 수급 조치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 최근에 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이걸 나눠주듯이 마치 네. 배급하듯이 판매를 했던 것처럼 아마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을 당분간은 좀 정해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아니면 중간 유통 과정에서 쌓아놓고 팔지 않는 이런 회사들은 샅샅이 찾아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만시지탄이고 뭐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유통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도 좀 줄여보겠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뭐 이번 사태는 슬기롭게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네. 다음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입 채널의 다변화가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입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완전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런데 그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는 건 결국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비축량을 늘리는 게 제일 현재로서는 싸고 현명한 방법이 될 거고요. 네. 생각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산업계 전반에 오는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친환경차로 빨리빨리 바꿔주고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취한다면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디젤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이명박 정부 당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에 대한 혜택이 많았어요. 네. 그때 꽤 많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빨리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요소수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